네, 녹화 시작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이제 그 날짜를 좀 변경하게 돼서 아주 미안합니다. 그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고, 어제 일은 이제 잘 마쳤고요. 지금 이제 ATS 거기서 한 3일, 4일 동안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 여러분들 이제 과제물 제출한 걸 쭉 봤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아주 실력이 대단해요. 우리 뭐 그거는 예상은 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그 논지를 정리하는 거라든지 또 비평하는 것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의 그 어떤 한 저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이 있게 비평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각자 좀 패턴이 다르죠. 그러면서도 그 아주 잘 작성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어떤 특별한 패턴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 거를 보면서 요런 거는 참 내가 좋다 하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소화하는 게 좋아요. 대개 이제 우리가 이공계 계통의 PhD를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그 인문계 계통의 PhD를 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공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논리를 전개하는 것, 그러니까 방법론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는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이 논리를 전개하는 거,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고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자기 논리를 세워 나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문계 계통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지를 전개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 여러분들 이제 작성한 걸 보면은 아주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별한 패턴은 없어요. 뭐꼭 이 패턴이 꼭 맞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두 사람의 저자를 놓고 이렇게 따로 하면서 이렇게 논의를 한 적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읽은 책들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하면서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면은 될 겁니다. 대개 이제 글을 쓴다 하는 거는 이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죠.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처음부터 뭐 대단한 설교를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계속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그 패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시간에도 조금 얘기했지만은 이제 처음 시간에 조금 간단한 그런 이렇게 그 뭐랄까 조언이랄까 그런 그 PhD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개 이제 그런 비유를 하죠 사람들이 이제 직업으로 보게 되면은 그 테크니션이 있고 그다음에 엔지니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언티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볼 때 뭐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다들 중요하죠. 그런데 굳이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가 마스터 과정을 하는 경우는 아마 테크니션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테크니션은 이제 주어진 이제 문제에 대해서 뭐 전기에 뭐 전기가 나갔다든지 그럴 때 이제 태클 이제 문제를 이제 프로블럼 솔빙이죠. 거기에 반해서 엔지니어는 이제 설계하면서 또 기본적으로 뭐 어, 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또 근본적인 그런 어떤 이론들, 논리 그렇게 해서 좀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든지 또 창조적인 것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좀 비교를 한다면은 아마 PhD를 하는 거는 이제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언티스트가 된다는 거는 주어진 거를 그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창조적으로
내가 무엇을 만드는가 하는 도전적인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대개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한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목회나 선교나 이런 NGO나 이런 데 이제 분들이 많죠. 대개 이제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적용하려고 자꾸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적용해서 그것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제 PhD를 할 때는 우리가 좀 그런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여기 이론적인 것들 그런 걸 좀 쌓아놓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이제 논문 전개할 때 적용하는데 하는 게 좋은데 너무 우리는 좀 빨리 적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조금 더 인내함을 갖고 좀 더 이론적인 것을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실천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PhD 과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그 학계하고 이제 인터랙션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학계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학술 대회라든지 아니면 학회 모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가능하면 그렇게 참석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ASM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했죠. 미국에 또 한국에는 또 몇 군데 학회가 있습니다. 그 얘기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퍼블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1년 차 되는 학생 중에 한 명은 벌써 이 저널에 그러니까 우리 학회지죠.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이 퍼블리케이션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이 서평을 그러니까 북 리뷰죠. 북 리뷰를 저널에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저널들을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그 북 리뷰를 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 참 제가 유감인데 우리가 미국 아니 외국의 잉글리시 그 저널들 보면 항상 이제 북 리뷰가 있습니다. 북 리뷰란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널을 할 때. 저도 한 10년간 이렇게 저널 그 편집장으로 있었는데, 대개 그 아티클을 낼 때는 굉장히 심사하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북 리뷰를 낼 때는 그렇게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요. 그냥 주면 왜냐하면 짧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무슨 뭐 피어 리뷰를 한다든지 심사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편집장이 보고 웬만하면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퍼블리케이션 진행하면서도 이런 최근에 나온 책들, 그런 책들이 있으면 하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과정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북 리뷰 하는 거예요. 이제 문헌 비평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어, 이제 지내면서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내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요새는 또 이 그 뭐 또 여러분들이 영어가 또 이제 익숙한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그냥 뭐 딥L이라든지 이 트랜슬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트랜슬레이션 해서 뭐 주위에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한번 좀 봐달라 그래서 영어로 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계하고 자꾸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 모여서 할 때 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학술 작업, 이게 학계하고 이제 이게 참 좋다고 중요하다고 보죠. 예. 대개 이제 여러분들 낸 그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대개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것을 이제 많이 이제 학문을 접하다 보면 우리가 보수적인 학자들이 쓴 책들 또 진보적인 학자들이 쓴 책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심지어 뭐 가톨릭 학자들이 쓴 글도 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PhD를 하다 보면 이런 글들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옛날에 뭐
옛날에 예를 들면 목회를 한다 할 때는 뭐 진보적인 학자들을 많이 접속 안 한 적도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냥 진보적인 것 또 보수적인 거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수 진보 가리지 말고 이제 순수하게 비평을 하면서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낸 것 중에서도 보니까 아주 건전하게 또 비평을 했어요. 그거는 참 좋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그 플러에 대해서 한 가지 자랑을 한다면은 플러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5, 6, 7위에 드는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예일,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듀크, 에머리, 그다음에 이제 저쪽 동부에 유니온 세미나리라고 있어요. 유니온 세미나리는 굉장히 진보 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풀러 그렇게 해서 한 6위, 7위 들어가는 그 학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다른 신학부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다 모두가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복음주의면서도 그러니까 복음주의면서도 학문적으로 이 톱 랭크에 5, 6위 미국 내에서 5, 6위, 7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훌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면서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러에 대해서 간단한 자랑이지만은 저도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가 대개 이제 자유주의 또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주의 학자들에 대해서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또 실제로 보게 되면은 논문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 진보적인 학자들이 글을 많이 써요. 또 중요한 글들 많이 쓰고. 근데 우리가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면서도 깊이 있게 학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마 풀러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너무 또 얘기가 길어졌지만은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 이제 그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오늘 맡은 분이 이제 김태형 목사님인가요? 그런가요? 아니요. 네, 예. 박재영 목사님이십니다. 예, 박태형 목사님. 예. 우리가 그냥 하구락으로 하면 되겠죠? 우리 다들 이제 직책이 다르고 어떤 분은 박사고 또 어떤 교수고 막 이런데 교수시고 하구님으로 하죠. 그래. 예. 박재영 하구님. 예. 그러면 어떻게 PPT를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네, PPT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면 바로 되네요. 네. 지금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요. 슬라이드 쇼를 이렇게 해야 아, 되겠는데요. 네. 네.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한국기독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발표라 이 뭣도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된통 당한 박재영입니다. 예, 어, 이게 양이 많은 것보다도 사실은 이게 민감한 주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저도 한국교회 한 사람의 일원으로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같이 이제 토론하고 고민해야 될 영역 중에 상당히 이제 뭐 어떤 이제 교파나 자기 이제 신학의 노선에 따라 민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 뭐 거의 완전 총집합돼 있다고 저는 좀 느껴졌고 또 그러면서도 또 제가 뭣도 모르고 처음에 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저도 이제 중동 지역 섬겼던 선교사 한 사람으로 제가 이제 초기 정착을 하고 우리 현지 지체들을 세우면서 했던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고민들 그게 이제 사실은 한국 초기 기독교에도 또 동일하게 녹아 있다는 게 좀 느껴져서 좀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감당하기에는 좀 힘든 많은 주제들이 있어서 좀 당황하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독교라고 말은 하는데 이제 오늘 주제를
이제 한국 기독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말을 이제 고민하고 이 용어 자체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다 뭐 그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도로 쓴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한국 기독교라고 말할 때는 기독교 앞에 이제 형용사를 붙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제목부터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상당히 큰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1960년대부터 이제 등장한 이전 토착화 신학에 대한 이제 논쟁들의 맥락에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나중에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맥락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이 용어를 그냥 딱 접했을 때 뭐 그냥 다 수식어 전 세계 모든 지역 다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섬겼던 아랍 지역이면 아랍 기독교, 그다음에 유럽 기독교, 미국 기독교 뭐 다 붙일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붙이는 게 무슨 의미고 이게 또 더 근본적으로는 정당한 건지 또 이게 지금 우리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주는 함의가 뭔지에 대한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가 저는 이제 제목을 보자마자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나오는 수많은 이제 어떤 이제 아규먼트들의 이런 디테일보다도 저는 이 근본적인 이제 질문이 저는 더 훨씬 더 중요하다 좀 많이 느꼈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여기서 열거될 수 있는 세계 여러 지역들, 이제 유럽, 뭐 미국, 라틴 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이런 지역적 특성을 수식어로 붙인 기독교 를 넘어서서 사실은 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고민이 되는 여기가 이 제목을 보자마자 생각나는 거 이런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목을 갖다 붙일 수 있으면 한국 기독교를 딱 갖다 붙일 수 있으면 사실은 유대교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대 기독교. 요새는 또 메시아닉 주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게 정확히 같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독교인데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독교. 또 성경으로 간다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지만 당장에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는 헬라인들의 기독교, 헬라 기독교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한국 기독교를 쓰려면 유대 기독교, 이제 헬라 기독교란 말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아랍, 라틴, 아프리카와 좀 차별되게 유대 기독교, 헬라 기독교는 저한테도 상당히 민감 주제인 게 유대 기독교와 헬라 기독교는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지역적 특성을 갖춘 사례 중에 하나로만 볼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계시된 방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쉬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도착화 유행한다고 해서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얘기할 게 아니라 유대 기독교, 헬라 기독교라는 표현이 성경 안에서도 가능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게다가 이거를 이제 한국 기독교라는 표현을 쓸 거면 어떤 이제 학자가 중간에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이제 유대적 묵시 문학을 갖다가 헬레니즘으로 갖고 들어갔을 때 이거를 그냥 갖고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밸리드 하려면 그게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기독교에 합당한 신약 성경 다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용어의 번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어의 번역으로 무슨 뭐 로고스 같은 용어를 쓴다. 뭐 어떤 이런 좀 묵시 문학을 조금 더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표현 정도 개념이 아니라 이건 계시의 본질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헬라 기독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유대적인 것들을 헬라로 탑재시켰다. 헬라 사람들 이해할 수 있게 가했다. 그냥 문화적 표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계시의 어떤 근본과도 관련될 수 있을 만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너무 이제 보수적인 혹은 이제 복음주의적인 게 좀 제가 이걸 보면 제가 굉장히 그게 강한 사람인가라고 다시 반추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이제 굉장히 크고 근본적인 주제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덕주 책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리뷰는 좀 짧게 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양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보면은 이건 이제 방법론에 대한 건데 이덕주 그냥 이덕주 여기 존칭은 저도 생각하겠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이덕주의 연구는 좀 이런 역사 신학적인 방법론을 좀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과 교회와
우리가 섬겨야 될 상황 현장이라는 걸 변수화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18가지로 막 이렇게 3개, 3개, 2개로 나누면 이제 18가지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이제 변수 작업, 그 다음에 그 변수들을 연결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토착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회 정체성의 어떤 패턴,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들을 역사 신학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역사 신학적인 접근, 토착화 신학에 대해서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이런 함의를 갖고 있다, 이런 연구 방법적인 어필이 되지 않겠냐, 이제 본인은 또 얘기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 확립 문제,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 이 정체성 확립 문제에 대해서 이덕주가 주장하는 거는 개종 1세대에 이미 형성됐다. 그러니까 초반부부터 아예 이 1세대에 이미 형성돼 있고,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복음적이고 민족적이고 토착적이다. 요 3가지. 복음적이고 민족적이고 토착적이다. 그러면서도 세계의 기독교, 보편적인 기독교와 연결되면서도 구분되는 요 라틴어 표현을 쓰면서 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게 거의 1세대, 개종 1세대부터 거의 처음부터 하다가 보니까 토착화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초반 1세대부터 이미 형성돼 있는 개념이다.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수화를 시켜서 18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그중에 실제로 나타나는 패턴들은 한 6가지로 집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게 이제 통합지향적인 성격이 있냐, 분리지향적이냐, 변혁지향적이냐, 이런 것들 하면서 거기에 아까 열거됐던 무슨 민족적, 토착적, 또 민족적인 거, 토착적 2개가 동시에 있는 거, 또 복음적이기만 한 거, 또 복음적이고 민족적인 거, 또 복음적이면서도 토착적인 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변수를 쭉 해서 대략 6가지로 이렇게 결과적인 행태가 한국 기독교 행태가 6가지로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이제 통합지향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쪽, 한국 기독교의 분파 내에서 이런 게 이제 강조하는 쪽은 정치화되고 혼합주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또 분리지향적으로 가는 쪽은 이제 문화적인 식민주의나 동양 문화,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 같은 걸로 열등하게 이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좋은 얘기, 좋은 평가들은 다 긍정적인 평가들은 이제 변혁지향적인 거, 복음적이면서도 민족적인 거, 복음적이면서도 토착적인 거. 이제 그게 이제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복음의 엔진을 가지고 민족적인 걸 변혁하고 복음의 엔진을 가지고 토착적인 걸 변혁하고 나가는 게 이제 긍정적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뉘앙스로 딱 그렇게만 말을 쓰진 않지만 그런 뉘앙스로 이제 논지를 합니다. 근데 이덕주 주장들에 대한 좀 의문들이 좀 생기는데, 이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연구 방법론에 대한 거예요. 연구 방법론이 처음에 그 3개, 3개, 2개로 이제 18가지 변수로 했던 거를 표현 양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복음적이다, 민족적이다, 토착적이다라는 거를 또 추가해요. 근데 이게 16가지 이게 하는 변수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당히 좀 헷갈리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 역사 신학적 연구 방법론으로 상당히 좀 복잡한 변수 설계다. 근데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념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념들 자체는 좋은데 이게 연구 설계, 이제 방법론 이렇게 설계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복잡한 변수 설계를 좀 좋지 않은 방법론이다라는 좀 의문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비어스 정책, 이제 중간 이제 뒤에 나온 이제 학자들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중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원칙으로, 그러니까 현지 교회들을 토착화시키고 자립하게 하고 세우게 되는 원칙으로 했던 것이 한국 조선 땅에 이게 적용되고 들어오면서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이덕주가 평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살짝 언급하고,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낙준을 인용해서 이제 이건 선교사들이 독점한 부정적인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캇을 하면서 지나치게 자립 정책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책임 참여의식이 저하를 시켰다. 오히려 이 예비어스 정책이. 그 다음에 선교사에 주입된 신학교육을 통해서 반지성적 성격이 나왔다. 그 다음에 서구 문학 신학 우월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구에 종속시켜버리는 결과가 나왔다. 네비어스는 주제용을 인용을 해서. 근데 저는 이 평가가 정당한지, 또 이렇게 인용된 학자들 자체가 뭐 상당히 좀 편향된 것을 가지고 네비어스 정책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온
다른 학자와 네비우스, 그러니까 토착화라는 개념에 대한 기여에 있어서 네비우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갈립니다. 이제 충돌이 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너무 치우쳐져, 그러니까 균형되게 평가하는 것까지 좋을 수는 있는데, 오히려 부정적으로 더 많이 평가했어요. 훨씬 더. 그리고 오히려, 토착화에 대해서 역작용인 것처럼, 저는 오히려 토착화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더 컸다고 평가를 하는데, 하여튼 이덕주는 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유동식의 글은요, 여기 이제 유동식과 이제 그 다음 글이 좀 생각이 드는 게, 신학을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글의 관점 전체가 저는 좀 달라진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학의 광맥이라고 제목도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 기독교 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신학이죠. 신학 자체. 신학은 어떻게 보면 일부인데, 기독교라는 어떤 행태와 변화의 일부인데, 그 신학을 뭐라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옥성득이나 다른 쪽은 신학 자체의 정의가 달라요.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논리 전개가 완전히 다른데, 유동식의 경우는 성서 본문에 대한 문화적 맥락에 의한 컨텍스추얼 리플렉션이다. 그거의 소산이다라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논지가 다 전개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사상적 전통을 얘기했는데 보수주의, 진보주의, 자유주의 크게 보면 이렇게 냈는데 이게 이제 요 내용들은 이제 디테일 대충 다 많이 아시겠는데 아실 것 같아서 이제 넘어가는데 마지막 이게 결론으로 갈때 근데 이 세 개가 하나의 전통이다. 그냥 이렇게 끝내버려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유와 논리들 없이 그냥 기승전 이제 약간 갑툭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진보주의, 자유주의를 가다가 이게 전부 다 그냥 하나의 교회 전통이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하나 또 추가하는 게 성령 운동을 또 별도로 추구하는데 해방 전에는 이제 길선주 이용도 이제 주장하는데 해방 후에는 이게 민중의 치유 운동, 막 이게 기적과 막 이게 기복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민중 신학 운동도 성령 운동으로 보는 게 저한테는 조금 새로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유교적 전통의 부정적인 거였다. 무교적 전통의 모성적인 거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회 정치적인 신학,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토착화다. 또 약간 진보적이고 자유주의 쪽으로 가다면 이제 사회 정치적 현실에 대응을 한다. 이렇게만 가는데. 이제 유동식이 또 주장하는 이제 전환은 사회 정치적 신학, 거기에 대응하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 신앙은 종교적 우주적인 것들을 현실로 두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사실 진보주의적인 것과 일반적인 토착 신학과 좀 상당히 다른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문도 저는 좀 이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 토착화는 좀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고 육도 동시에 가진 존재라고 이제 유동식도 설명하는데 그럼 사실은 이런 토착화에 대한 어떤 노력, 전략 그런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것들을 갈 때 토착화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역사적인 결과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논의가 그렇게 중요한 논의인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사상적 전통을 하나로 그냥 묶어버려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라고 말할 그냥 그게 다 한국교회의 역사적 유산이었다 요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다 한국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기에 이게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토착화라는 문제를 얘기할 때 바로 등장하는 이슈는 보편적 기독교와 특수적 기독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편이라는 거는 맥락 없는 절대 진리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특수는 지역적인 컨텍스트에 따른 맥락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유동식의 견해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편 쪽도 맥락이 존재한다는 걸 중간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사회정치적, 예를 들면 라틴 아메리카의 특수한 사회정치적 환경, 한국의 사회정치적 환경,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수성의 맥락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 문명 전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로서의 보편성은 아니지만, 우리 지금 인간 문명, 현대 21세기, 20세기 세계적인 문명, 그러니까 문명의 그 범위가 세계의 범위로 가버리면, 사실은 보편이라는 것도 맥락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편이 갖고 있는 맥락, 또 특수가 지역적 특색이 갖고 있는 맥락, 이거 다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질문이 굉장히 강하게 좀 많이 떠오르고요.
유기적, 우주적 역사관, 뭐 자연적, 영적 종교, 이런 걸로 주장하는데 이게 도대체 토착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좀 연결이 좀 잘 안 돼서 이게 좀 의문스러운데 이거 좀 되게 큰 주제라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유동식에 대한 주장, 유동식의 주장은 좀 전체적인 논점이 서양 세계관, 동양 세계관의 세계관 대결 양상의 느낌을 좀 갖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토착화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서양 문명의 세계관, 보편적인 동양 문명의 세계관 사이의 대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좀 빨리 지나가겠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주제용 같은 글은 여기 신학을 다르게 평가하죠, 아까랑.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하는 모든 선교적 활동을 학문적으로 반성해서 선교의 목표와 그 성격을 규정하는 거다. 근데 여기 이제 선교적 활동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주재용이 주장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제 쭉 이렇게 훑어보면 이 선교적 활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자유주의와 진보 진영이 이야기하는 사회 참여 개념이에요. 전부 내용이.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두고 거기에서 토착화의 문제 전체를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좀 조금 이제 자유주의적이고 조금 진보주의적이어서만 불편하다기보다는 좀 저는 주재용의 길이 좀 많이 불편했는데 그거는 노선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걸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이거 전부 연역적인 평가에 좀 가까워요. 제가 보길 때는. 그러니까 좀 이거를 귀납적으로 역사적 사실에서 귀납적으로 인덕티브하게 나와서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게 저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재용의 전체적인 평가는 신학 자체를 선교적 활동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은 내용은 사회 참여 내용이에요. 사회 참여 이야기는 이런 이제 연역적 이데올로기를 선행해 두고 그거를 가지고 하는 좀 전형적인 연역적 평가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들, 많은 논점들은 이제 참고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중심 질문이 뭐냐면 한국교회 역사 성적 발전의 근본 요인이 뭐냐? 역사적으로 뭐가 중요했냐?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신학에서 뭐가 중요했냐?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구한말의 그런 상황이었다. 민중의 그런 희망과 기대였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1기, 2기, 3기, 4기, 5기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엔 얘기하는 내용들이 한 번에 다 얘기하면 뭐냐면 얼마나 사회 참여적인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토착 신학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토착 신학을 저는 그렇게 정의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상당히 이제 크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들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윤치호도 신학사에 편입시킵니다. 이제 민족 운동을 했던 기독교 배경의 지도자인 건 저도 알겠지만 이거를 신학사에 평가를 해요. 근데 윤치호는 신학적 글이 없거든요. 신학적 글이 없는데 그 사람이 썼던 이제 일기나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학사에 편입시켜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펜젤러 뭐 등등등 이게 예를 드는 건데 선교사랑 접촉된 형태 자체를 무조건 거의 식민지 신학으로 봐요. 그러니까 외국인과의 건강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발전적인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외국인 이퀄 그냥 식민. 그냥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근데 식민이라는 말 자체로 벌써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딱 들어가서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세 번째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저는 전반적인 글 자체가 이게 외국인에 의한 신학 그리고 자생교회, 토착교회 사이의 문제 논점보다는 보수신학과 진보신학 사이의 논쟁 문제를 그냥 이렇게 풀어서 쓴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토착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 논지 자체가 거의. 그리고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1960년대 이 토착교회 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 지난번 어떤 우리 하국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외국에서 전문적으로 신학훈련 받은 사람이 이 논제를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토착화 문제도 사실은 서구 신학에 생겼던 그 아젠다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 된 아젠다로 이 토착 신학 문제를 고민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가라는 의문도 상당히 저는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자기적이고 연약적인 연구다. 그리고 3분 실질적으로는 정도, 토착과 신학의 문제가 한 3분 정도 하고 마무리를, 예. 신학 상황에 대응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 내에 이제 토착 신학이 시작되는 그 논쟁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그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식의 이런 주장, 전경련의 이런 주장, 요거는 좀 근본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좀 토론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고 그 중간에 이제 박봉랑에 있는 토직화 정리가 저는 여기가 좀
상당히 제 견해에 동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착화의 문제는 복음의 순화 문제다. 화분을 깨뜨리지 말고 요런 연구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복음은 시고 한국의 통행인데 그러나 이거는 역사가 된 진리에 대해서 주석적으로 회상적으로 반복하는 의미에서 전제에서만 가능하고 그리스도교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이고 세계적인데 모든 문화에서 이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나아가고 그 본질적인 사명을 세워가는 과정으로서 토착화의 문제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중간에 살짝 나오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옥성득은 백낙준, 민경배 이런 이유들로 비판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정체성을 강조했다고 비판을 하고 또 백낙준과 민경배는 너무 비판을 안 하니까 한국교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두 분이시니까 좀 이런 비판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옥성득이 좀 팩트 교정을 좀 많이 해요. 좀 의미 있는 팩트 교정들이 좀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옥성득과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덕주의 견해가 네비어스 정책에 대해서 정면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제 옥성득의 내용에서 결국 좀 집중하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시간이 없어서 저도 넘어가지만 요 하나님 용어 문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동 선교사로서 이 아랍어가 알라스거든요. 알라스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초월성과 톡적성을 아주 절묘하게 결합시킨 용어다라는 게 아주 인상적인데 제가 제일 주목하게 자꾸 보이는 게 이 선천 지역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로 볼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보면은 이게 한국 기독교의 원류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형성한 케이스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게 실제 평양 대부분과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기조들과 연결이 되면서 실제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의 원류에 가깝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천 지역에 대한 케이스 연구는 저는 상당히 하나의 원오브 케이스가 아니라 토착한 문제, 그다음에 한국 기독교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봤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샤록스가 진단을 하죠. 배웠다 그렇게 자신들의 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네비우스 정책이 유효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선교사들의 작업이 토착화에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빈턴도 그렇게 진단을 하고요. 오히려 조직적인 문제는 최하위의 문제였고 외형적인 기구보다는 내적인 생명력을 중시하면서 정치에 있어서는 장로교 정치제도나 선교단체랑도 막 절묘하게 결합된. 그러니까 이 민중적이고 토착적인 게 일어나면서 스코틀랜드 형식의 장로교는 회중정 이제 대의 정치인데 교회 제도가 근데 오히려 이런 뭐 선교단체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게 무브먼트적인 이것들이 하면서 이 회중 정치의 성격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미국적인 회중 남침내적인 회중 정치적인 게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일어나는 형태 이제 그런 게 이제 신천 지역 선천 지역의 이런 이제 케이스였다. 급성장 이유는 기독교 민족주의 문유명 보고급 기독교 토착화 이런 것들 이걸 완전히 견해가 다른 거예요. 앞에 다른 부분하고 근데 일본과의 차이는 일본은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거의 전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와 한국의 기독교의 전개 양상이 완전히 달랐고 실제 부흥의 강도나 리더십 부분들도 달랐고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마무리는 뭐냐면 저는 토착화에 대한 근본 의문이 좀 이 부분에 때문에 좀 들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좀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은 성경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방인으로 복음의 역사가 넘어가는 역사보다 토착화의 더 큰 도전의 사례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미 맥시멈의 토착화 사례가 성경의 사례로 있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쪽에서 헬라로 쪽으로 넘어가고 이방 쪽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어느 다른 간극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큰 간극을 넘어선 토착화의 사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계시 자체랑도 연동돼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계시하고도. 그래서 이 구절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데 유대인은 맨날 표적 얘기하고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네요. 예. 헬라인은 지혜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다.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그 하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이 토착화 논의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우리 그래서 예. 요러한 중국, 일본, 조선 양질 선교사들
민족의 아픔, 저는 이런 게 제 종합 의견이고요. 현재 부정적인 측면은 토착화 문제가 아니다. 교권주의 부정적 교통의 리더십 상실로 있는 위성성 증가 때문이다. 그래서 토론 주제는 저는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발표 아주 고맙고요. 예, 그러면 먼저 이제 그 발제자에 대해서 토론 주제에 대해서 다뤄도 되겠고 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하기 바랍니다. 발표한 우리 학우님한테. 예. 에, 글쎄, 질문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어, 그러면 요거를 좀 꺼줄까요? 요거는 예. 발제하신 그 내용에서 예. 토착화와 그 그 무속 신앙, 무속 신앙하고 토착화의 영향으로 된 기독교의 영향, 그거는 어느 쪽으로 좀 관점을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제 견해를 예, 예, 주시는 거죠? 예. 예.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한국 기독교라는 용어 정의가 저한테 굉장히 신선했고, 예, 그 유대 기독교나 헬라 기독교나 뭐 각 그 토착 문화마다 기독교라는 용어를 바꾸면, 그러니까 저 용어를 사용하면 기독교를 우리가 해석하는 이 컨텍스트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토착 그 신학 중에 토착 문화 중에 가장 베이스가 저는 이제 그 무속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무속 신앙과 토착 그 문화에서의 그 간격, 네, 그거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두 가지 질문 조금 이렇게 같이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예, 그 근본 그 용어에 대한 토착화 용어에 대한 그 부분하고 네, 예, 무속 신앙과의 토착화의 관계 이 두 개가 좀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이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인 주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토론을 예, 위해서 약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조금 더 중도 노선에 있긴 하지만, 한국 기독교라는 이름 쓸 거면 예, 헬라 기독교라는 이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런 개념으로 안 나온다는 거죠, 저는. 그냥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독교라는 용어가 없죠.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전체를 우리가 어떤 성경의 계시로 보고 있잖아요. 이제 이것마저도 또 쪼개가지고 성경을 또 파편화시켜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 또 이제 그건 또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하나의 온전한 계시로 봤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는 이건 그냥 전체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인데 분명히 그냥 뭐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한국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토착과 작업보다 훨씬 더 심한 과정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사도행전에 훨씬 더 심한 게 넘어갔고 유대교라는 엄청나게 폐쇄적인 공동체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헬라 이방 사회로 들어가는 그 전이 과정, 이게 다 토착화 과정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토착화라는 것 자체는 절대적인 보편 진리와 분리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성육신이라는 문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문제에 이미 토착화는 탑재돼 있다는 거예요. 거의 내부에 이미. 근데 사람들은 여기 자꾸 논지가 자꾸 어떤 식의 느낌이 가냐면 선교사들이 보내줬던 보편 기독교, 그거는 미국 기독교, 그거는 보편성,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특수성, 그냥 이렇게 대결 구도로만 보는 인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선교사들의 역할, 그 다음에 한국의 그러니까 무속 신앙부터 시작해서 유교, 불교에 있었던 이 본래 있었던 토착 종교와의 개념이 흡수돼 가지고 뭐 그게 선교사가 했던 한국인이 했던 마치 선교사가 한 건 외국인이 한 거고
그러니까 토착화에 반대되는 거고, 한국인이 한 거는 토착적인 거고,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거든 한국인이 한 거든 이게 성경적인 토착화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융합 때 마치 유대에서 헬라로 넘어간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제 무속 그거 문제는 우리 얘기하세요. 계속하세요. 예, 질문이 제가 그 학우님 논쟁을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복음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고 또 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문화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착화 논의에 대한 의문이 있다 하는데 어떤 의문이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되고 결국은 이 토착화 뭐 상황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해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저자들 상황 속에서 이 두 측면을 강조한 거지 처음에 얘기했던 유대인에게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복음의 역사다. 이거를 무시하거나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그렇게 글을 적었다. 그렇게 생각은 안 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폄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토착화가 이미 탑재돼 있다는 거죠. 지금 저도 같은 얘기 예, 하는데 예, 저도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나 내가 이런 묻고 이제 싶은 거는 토착을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이제 그런 각 네, 모든 네, 네. 사람들이 선교사들이나 목사님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지역의 문화 속에서 이제 이 계승 발전되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빵 때린 이 유대인에게 넘어가는 게 이제 토착화 과정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신선한 것도 있지만 결국 그게 이제 계속 이 복음이 이 각 지역마다 전파되면서 이 보편성과 또한 상황 지역의 특수성이 묻어나는 거 아닌가. 음.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용배 목사님, 네, 사모님. 지금 우리가 의논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네. 먼저 짚어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토착화, 인디지네이션, 그리고 상황화, 콘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이게 비교해 볼 때, 저는 이 토착화라는 단어를 봤을 때 굉장한 거부감이 들었었거든요. 마치 요즘에 뭐 K-컬처, K-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요. 이 뭔가 한국적인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토착화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겉모양만 가지고 있다가 속의 본질이 변질되는, 예를 들면 토착화의 대표적인 경우가 그 일본의 한 그 엔도쿠 슈사도의 침묵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잠복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핍박 때문에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불쌍의 부처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그들은 이어왔다. 그러나 사실 25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었고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렇게 보면 토착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에는 기본적인 신앙이 무너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토착화라는 단어를 계속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상황화라는 단어를 좀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제 생각, 제가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토착화나 상황화라는 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용어를 사용해서 신학을 정리한 건데, 한국 기독교가 토착 문화가 무속 신앙인데, 무속 신앙으로는 교리가 정립이 안 되니까 고등 종교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 한민족한테는 무속 신앙적인 그런 정령 숭배든 샤머니즘이든 한국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종교성이 바탕이 돼 있는데, 기독교라는 100년 전, 130년 전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 토착돼 있는 종교성에 어떻게 기독교가 접목이 돼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신학을 해석하며 선교로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큰 줄기의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용어가 계속 토착 상황화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박성 교사님, 박하구님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고유한 아직 교리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우리 민속 무속 신앙과 이거를 어떻게 토착화로 해석을 하시나 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답을 할까요? 예, 예, 해도 괜찮습니다. 예, 네, 아까 그 유대에서 헬라로 넘어간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화적인 표현,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아까 좀 마무리하라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제 주장 얘기는 못했는데 저는 토착화 개념보다는 풍성함, 기여, 여러 민족 교회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한국적인 것 때문에 강조되고 나오는 몇 가지 기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무속적인 것도 나쁘게 얘기하면 우상숭배지만 좋게 얘기하면은 무속적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세계 기독교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 영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강하게 강조시켜주는 그것과 접목되는 저는 그렇게 좀 해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좀, 예, 예. 아주 우리가 계속 이제 요 문제를 계속 좀 다루는데 우리 강성택 선교사님, 예, 예, 예. 또 얘기 안 한 분들도 좀 하세요. 네, 그 굉장히 좀 본질적인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박재영 학우님의 그 고민에 대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이제 아, 신선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 그 이제 그 유대 기독교에서 헬라 기독교로 헬라로 넘어갈 때 그것이 가장 그 어, 대표적인 토착화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이상의 토착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정도까지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사건이 대단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루어졌던 많은 이제 역사 속의 토착화하고 비교해서 성경에서 그 최초로 보여줬던 그 토착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성,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문의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발표하면 계속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예, 그 토론이 계속 진행되고 네, 나면 네.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럼 네.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할 테니까, 예, 일단은 이제 방식 응답을 해야 몰라서 돼요. 치료당하는 분위기라서 지금. 예,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전통에서 헬라로 넘어간 거는 헬라가 이제 이방의 대표, 그러니까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로마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로 또 넘어갈 때도 그 정도 이상급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정도 이상의 특수성, 그 정도 이상의 토착성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여지는 그 정도의 내용과 이게 표현법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분명히 이제 하나님 계시와 언약의 연속성이 굉장히 강하고 선명하게 관통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헬라 쪽에 헬라어로 된 이게 계시가 이 모든 이제 바울의 신학과 예수님의 주장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이 나는 모든 지역에서 다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토착화가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패턴과 같을 거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지역이. 근데 소스가 다르겠죠. 소스가. 그 지역의 특수성에 문화적 소스들이 다르고 예를 들면 아까 무속신앙 하신 것처럼 그런 무속성이 강한 데일수록 사도행전에 나온 귀신과의 이런 마귀와의 대결의 구도와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축사 사역과 치유 사역에 이런 경향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쉽고 강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좀 약한 지역들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게 우상도 있지만 그게 더 이제 강하게 부각되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세계 기독교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큰 완성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완성까지 가는 데 있어서 기여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막 각 지역에서 터지는 풍성함들. 그러니까 저는 이 토착화의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문제로 가져가야 되고 그 토착화 과정의 문제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정도의 과정으로 다 반복된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거를 주체가 선교사냐, 현지인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통합적인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 했든 간에, 누구의 손으로. 근데 어떤 면에서 선교사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문화를 밀어붙여서 막 하다 보면은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과의 인터랙션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러운 토착화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미리 자기가 나는 토착화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좋은 장점들을 미리 꼬리내릴 필요 없고 좋은 장점들은 막 최대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를 적용을 하면 제가 한국 선교사로서 아랍에 사역을 할 때 한국적인 장점들을 맥시멈 시키려고 해요. 저는. 저 이걸 꼬리 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제 안에. 근데 이게 그냥 한국의 문화적인 것뿐이다. 문화적인 것뿐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이것도 좀 돌아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제가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한 확신이 있다. 좀 한국적인 코드가 강한 것 같더라도 그럼 저는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는데 이게 아랍적인 코드와 만나면서 기존의 아랍에 없었던 기여가 된다는 거죠. 기여. 저는 이 기여라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또 다른 분들 코멘트를 하셔도 좋고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꼭 반드시 질문 안 해도 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이제 의견을 내면 좋아요. 또 질문 안 한 분들 중에서 혹시 예, 목사님 지금 안 들려요. 그 거야. 예. 지금 들립니까? 들리나요? 네, 들린다고요. 들려요? 네, 네. 자, 조금 크게만 얘기해 주세요. 예. 아까 이제 이명철 그 목사님께서 그 토착화와 상하화에 대한 그 단어 자체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단어 전후로 왜 이 토착화에 대한 그 뭐랄까 형용사 내지는 그 서술이 좀 붙으면 좀 더 우리가 유연성 있게 이 용어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연구하거나 이제 선교 현장에 직접적으로 고민하는 거는 복음을 토착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상황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토착화와 상황화라는 이 개념을 쓰는 거는 이 보편적인 진리, 이 컨텍스트를 어떻게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느냐, 그들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느냐를 그거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거지. 복음 자체를 토착하거나 상황화하려고 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하는 이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좀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예. 박 가구님이 뒤에 이제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해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조금 많이 이해가 돼서 감사하고 이게 사실 저도 옥성득 저자의 주장에 사실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주 수업 때 이제 인컬투레이션하고 상황화에 대해서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단지 선교사 한 개인의 이슈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워낙 첨예한 이슈고 또 이게 정리가 좀 안 돼 있으면 그 앞으로 이 문화관 신학을 하는데도 굉장히 개념 정리 안 돼서 헷갈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있다가 좀 다루기로 하죠. 다른 분들도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예, 우리 김희성 학우님. 네, 안녕하세요. 김희성 목사입니다. 이제 우리 박재영 학우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근거로 해서 최고의 토착화 사례가 이미 있다. 이게 이제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으로 간 것이다라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토착화의 예시다라는 게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 저도 당연히 동의되는 바인데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넘어간 부분이 어떤 토착화의 문제이기보다는 신적 계시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두 이제 유신론 베이스를 가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진화론, 무신론, 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화돼 있고 실시간으로 문화가 교류되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변화하는 선교 이론, 변화하는 토착화 신앙, 패러다임 시프트의 문제가 충분히 논의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하시고요. 아하.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진행하면서 또 그 의문이 있으면 하시고요. 예, 아주 그 발표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도 참 고맙고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다뤘는데, 그거는 내가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일방적으로 선교사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서구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고, 또 현지인들이 하는 신학들, 또 현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학자들 간에 있어요. 특히나 이제 진보주의 학자들이 좀 그렇게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화 또 토착화 뭐 용어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택해도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토착화에 대해서 이제 거부 반응을 하고 있다면은 상황화라는 말을 써도 괜찮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을 하죠. 다들 이제 처음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contextualization, 상황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토착화는 주로 이제 진보적인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이나 이런 학자들은 또 inculturation, 그래서 되게 이제 어떤 그 상황화를 좀 넘어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일어난 것들을 다시 이제 텍스트에 반영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hermeneutical circle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해석학의 그런 서클을 보게 되면은 텍스트가 있으면 그 텍스트 성경 말씀을 현장에서 적용시키고, 또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이제 텍스트로 조명하는 그것이 이제 이 hermeneutical circle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어진 텍스트가 있죠. 그 정경이 있어요. 그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항상 그 해석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많이 그 해석 자체는 변합니다. 그 해석 자체를 우리가 경직되게, 예를 들면 그 중세 시대 때 해석한 그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서구에서 일어난 그 학자들이 해석한 거를 우리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든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그 하나님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우리 자신들을 비평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PhD를 해서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그 해석함에 대해서는 항상 비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있죠. 근데 그 성경 구절은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해석이 자꾸 바뀝니다. 뭐 옛날에 했던 그 성경 구절이 틀렸다. 또 지금 했던 것이 옳다. 또 아니면 옛날에 했던 것이 옳고 옛날에 한 것이 틀렸고 지금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계속해서 그 해석은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황화를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지적한 거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 문화권에서 아니 유대 문화권에서 헬라 문화권으로 넘어간 것, 또 그러한 어떤 상황화 일어난 것, 토착화가 일어난 거는 아주 획기적이고 좋은데, 그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은 변할 수 없어요. 그 정경이 있고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은 계속 변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신학을 얘기할 때 여러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서구에서 발전된, 그래서 꽃피운 그런 이제 조직 신학이라든지 또 삼위일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는 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신학을 하는 그 해석에 대해서는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박재영 학우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풍성함을 이루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첫째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앤드류 월스라든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신앙, 또 예를 들면 기본적인 신조들, 그런 것들이, 또 복음 이제 말씀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해당이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그 각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보는 관점들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존중하고 또 격려하고, 그러면서 또 보편적인 그 신앙과 보편적인 그런 어떤 성경의 원칙들, 신학들과 계속해서 우리가 조명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히 그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런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신학은 발전됩니다. 또 신학은 계속 또 변화돼야 되고요. 대개 이제 신학을 어떤 의미의 신학이든지 그 신학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교조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학은 계속해서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뭐 아무리 칼빈이 유명하고 참 훌륭한 신학자지만, 칼빈의 신학은 하나의 신학이에요. 루터의 신학도 하나의 신학이죠. 그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분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 해석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상황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또 해석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상황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흥미로운 거죠. 신학이라는 게. 신학이 경직되어 있고, 또 우리가 과거에 받은 거를 그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지만은 뭐 선교사가 했다고 해서 또 서구적인 거라고 해서 배척한다,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서구 선교사가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뭐 한국적인 거로 한다, 또 토착화를 억지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억지로 하는 거는 이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 건전한 비평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신학을 발전시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터컬처럴 티올로지라는 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또 건전한 비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개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각자가 또 전공한 원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신학을 좀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역사적인 것을 이제 보기를 원하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건전한 비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볼 때는 이제 어떤 그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상황에 접목시키는가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토론할 때 나왔지만은 어떤 그 토착화를 위한 토착화, 그거는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국적인 어떤 뭐 무속적인 게 있으면은 무조건 특이하고 또 독특하니까 또 한국적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뭐 신학과 접목한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인도에 사역하다 보면 인도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화나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게 되면 그 인도의 어떤 문화적 또 철학들 그런 거와 이제 접목을 하고 심지어 이제 인도의 종교와 이제 많이 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합주의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이제 혼합주의적인 생각에 들어가면은 좀 경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혼합주의 쪽에 가게 되면 이게 상황화를 넘어가서 이제 어떤 혼합주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화를 할 때 문화적인 것, 물론 이제 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컬처럴 theology 할 때는 이 discernment,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비평적인 것을 하면서도 또 어떤 현지의 그런 생각들, 현지의 그런 어떤 현지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개념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죠. 예. 또 질문이나 그런 거 하세요. 예. 또 인터랙션 다른 분들 또 그 컨트리뷰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 아주 발표가 아주 좀 좋습니다. 그 아주 그 디스커션 할 수 있는 많은 제안을 해줬어요. 네. 교수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냥 되게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 인터컬처럴 셀러지에서 이제 신학이 경직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변혁이 되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도전들을 접목을 할 텐데,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변혁의 경계선은 어디이고, 또 혼합주의로 가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경계선에서 이제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지 그런 교수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분야,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또 굉장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영성이라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인도의 예를 들면은 그 힌두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인도 철학하고는 또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샤머니즘, 우리가 보통 샤머니즘이 있는데 그것이 이 그냥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막연한 어떤 기복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막연한 어떤 그 영들에 대해서 아니면 또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복적으로 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종교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어떤 그냥 단지 하나의 문화적으로 볼 것인지 그게 아주 상당히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숙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숙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이언티스트가 왜 필요하냐 할 때는 이 사이언티스트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연 이렇게 인도에서 뭐 축제를 해요. 그러면 축제를 하는데 사실은 축제는 사실 굉장히 문화적이고 아주 우리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 친척들이나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축제를 보게 되면은 그 내면적으로 보면은
뭐 가네시 신을 숭배하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축제를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얽혀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떤 경우로 보게 되면은 이제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적으로 접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런 종교적인 것과 이제 문화적인 게 이제 접합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개 이제 내가 이제 책을 좀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근데 한글로 번역이 안 될 것 같은데 대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눈 것 중에서 스티브 비반스라든지 그다음에 슈레이트라든지 그 학자들이 쓴 그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모델을 이제 제공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점을 분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모델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학자들이 사용했던 것들을 우리가 우리로 이제 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오해도 많고 또 우리가 좀 어떻게 뭐라 말할까 좀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인터컬처럴 티올로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물러서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문들이나 코멘트 하시죠. 예, 이용배님, 예, 네,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예, 또 아까 우리 그 승윤선 학우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토착화냐, 상황화냐, 아니면 인터컬츄레이션 이런 어디가 경계선이고 어디가 기준점인가에 대한 것을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서 좀 발표를 하면은 특별히 목회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혹시 네, 뭐 논문도 좀 찾아보겠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고도서 첫 번째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븐 비반스, 예, 예, Textual Theology. 네, 이런 내용도 좀 참고해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혹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대개 이제 다른 주제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한번 자기 전공하는 주제를 좀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좀 고민되는 점들 혹시 지금 이제 여기에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아주 좋은 주제인데요, 이게 지금. 그렇죠. 이제 질문 제기를 아주 우리 박재영 학우님이 참 잘했어요. 그런 문제 제기를. 근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논문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결해서 어떤 점이 좀 내가 볼 때 좀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이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든지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돌아가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아주 완전히 그렇게 주제가 안 잡힌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개는 그래도 대강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예. 우리 이영배 학우님. 예. 너무 잘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일 요새 고민이 많거든요. 네.
학교에 지원을 하면서 생각했던 논문의 주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지난주에 저한테 주셨던 그 책이 뭐죠? 변화하는 선교요. 네,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이미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연구가 돼 있구나. 그러면은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고민해 온 게 뭘까? 생각하면서 제가 가졌던 고민은 이겁니다. 선교 기관이나 선교사나 교회나 어떤 non-profit organization이 좀 더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또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까지도 기본 스피릿이 망가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점검하고 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 이런 것을 조금 학술적으로 좀 표현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예를 들자면은 제가 그 첫 번째 책, 그 제가 보낸 거 중에서 옥성득의 다시 쓰는 초대 한국 교회사에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유추해보고 고칠 것을 고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일이나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또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참 정리가 안 돼 있구나. 교회라는 데는 선교 기관이라는 데는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가 없고 행사를 어떻게 맞추셨는지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제 이런 자료의 소중함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과연 이 선교 논프로핏 오가니제이션에서 이런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또 정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정리해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데 이게 PhD 거리가 될까? 그리고 오히려 뒤지 논문이 아니까 이게 저에게는 계속 고민이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제가 우리 한마디 모두가 하는 코멘트, 고민들이에요. 초창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한마디 코멘트를 한다면 네, 이영배 아버님께서 그 고민하시는 거를 과연 non-profit organization 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할 줄을 몰라서 여태까지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은 저는 항상 갖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몰라서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왜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은 인간의 죄성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만약에 이제 그거를 제가 추측한 거니까 이게 확답은 아니고 하지만 이용배 학우님께서 이걸 논문으로 쓰신다면 그거를 인간의 죄성에서의 나오는 그 영향력이라든지 뭐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PhD까지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현상을 지금 있는 현상에서의 그거를 한다면 뭐 창의적이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읽는 그 non-profit에 관리하시는 분이 책임자인 분이 어떻게 좀 우습게 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죄인이 볼 때 착한 사람은 굉장히 우스워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죄성. 예.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그 전기도 없고 아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천진무구한 소녀가 과연 서울에 가서도 천진난만하게 살 수 있을까? 예. 그러면 자기도 몰랐던 강원도에서의 그 죄성이 서울에서는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서도 착해야지 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 non-profit organization의 행정이라든지 재정의 투명성이나 뭐 이런 거를 답답한데, 결국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죄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멘트입니다. 네. 코멘트인데, 또, 여기에 대한 거죠? 여기에 대한 거? 이용배 학우님? 그럼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의견들인데 아마 또 우리 이용배 학우님은 내용은 참 좋은데 아마 이제 지금 그 질문하면서 이제 좀 의문을 갖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게 과연 PhD로서 적합한지 이제 아무래도 우리 그 교수님, 지도 교수가 있죠. 우리 조ያን 교수님인가요?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질문이 중요한데 뭘 문제를 이제 태클하고 싶은지 어떤 적용하는 거 이전에 좋습니다. 아니면 또 필요하면 이제 저하고도 한번 좀 대화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먼저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좀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참 좋아요. 이렇게 털어놓고 지금 현재 논문 주제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연관을 시킬 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용과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까요? 그러면 우리 송하부님 저도 논문 이게 박사 논문 주제 일단 근본적으로 책을 읽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제가 20년 6개월 동안 지금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게 원주민 선교고 지금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책을 사실 저의 주제는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자꾸만 원주민 선교에만 이렇게 아이디어와 이게 또 제가 원주민 선교하면서 상황화와 복음을 어떻게 그들의 이해하는 것으로 전할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실천해온 부분이라서 이게 자꾸만 그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문화예술 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회전을 그걸 의도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현 주소가 지금 인터랙션 된 게 원주민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논문 주제가 이게 지금 이게 박사과정으로서 저도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문화 토착화 이런 것들 하면서 좀 문화예술 부분이라서 좀 학문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문화예술의 어떤 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적인 문화가 모더니즘에서 굉장히 우월적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문화예술도 서양 그 예술이 굉장히 기독교에 합당한 예술로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무용으로 이렇게 이제 뭐 워시댄스를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무속적으로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도 그거를 실제적으로 사역하면서 한국 무용으로 그걸 만들었을 때 지도자로부터 굉장히 배척을 당하는. 근데 나중에 그런 결과로는 굉장한 그 사람들의 호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만에서 제가 이제 예배 세미나를 강연했을 때에 각자가 안무를 해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우리 찬양이 서양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인의 찬양 멜로디와 그걸로 해서 중국풍으로 해온 것을 공연하고 발표했을 때는 사람들이 모두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도에 갔었을 때는 그 인도의 독특한 곡제에 맞췄을 때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춤과 노래와 곡조와 이런 것들도 그들의 토착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기독교 예술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똑같아요. 지금 이게 분별이 또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술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정신 세계와 신앙과 철학이 나오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또 유입해서 기독교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또 분별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삼바 같은 경우 굉장히 이렇게 섹슈얼한 그런 동작들이나 어떤 또 이렇게 어떤 그 음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두운 그런 철학에서 나온 개인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그 토착 문화예술을 기독교적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 쓸 때는 우리가 배운 것 똑같이 이런 분별도 또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생각들이 오늘 이렇게 오는데 이런 것도 지금 알겠습니다. 박살나물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좀 더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해야겠네요, 우리 다들. 맞아요. 다들 그거는 당연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이제 계속해서 한 1년간 다듬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리하니까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좀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또 내가 그때는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크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근데 그렇지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갖고 또 어떻게 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들 또 좀 나누기로 하죠 서로 저는 이 교육을 통한 이슬람과 기독교의 공존의 길 뭐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번에 예.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뭐 늘 지금 고민하는 게 늘 좀 빤한 답이 나올 수 있다. 마치 성교 얘기하면 뭐 성육신으로 끝나버리고 좀 답이 그렇게 기결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여기 뭐 책을 다 읽진 않았지만 옥성득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가지는 그 아까도 그런 언급이 있었지만 한국적인 그런 무속 유교적인 거를 배척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좀 물론 뭐 이 셈족 뭐 유대지파 이런 거는 비생산적이다 얘기하지만 이거를 절기와 풍속의 유사성을 가지고 기독교 의존과 의례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저희들은 격려가 많이 됐어요. 이슬람 잘못하면 이게 상황화 오늘 굉장히 관심 있었던 이유가 이게 뭐 어떻게 뭐 지난 40년간 선교계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상황화하고 선교적 교회론인데 사실 이 상황화가 제가 써야 되는 논문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근데 이게 잘못 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합주의라는 돌 맞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예, 좋은 주제고요. 다들 좋은 주제인데요. 이제 한 축이 이제 탁 나오잖아요. 세계에 하나가 이제 이슬람, 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슬람이 가치를 갖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측면, 또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교육적인 측면 그런 거를 이제 엮는 거죠, 둘이서. 그러면은 그런 문제는 사실은 혼합주의에 들어가기는 않는 것 같아요. 교육을 다루는 거니까. 또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보편타당한 그러니까 좀 공유점이 있는 거죠. 종교성이 아닌. 그런 면에서는 계속해서 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것이 필요한가 내가 하는 이제 질문이죠.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엮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좋은 주제고요. 또 그러면 이제 상황화가 중요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네, 저는 혹시 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괜찮아요. 네. 저는 우선 아직은 좀 계속 이렇게 좀 정리를 아직 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선 그런 탈식미주의적 문화 전이의 관점에서 저는 특별히 그 장애인과 젠더 이슈에 대한
그런 접근법을 연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특히 젠더 이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문화 속에서 그 복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석사를 공부를 할 때는 그 학교가 되게 진보적인 학교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되게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르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셨던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과연 이거를 복음주의 안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네, 그러한 궁금증이 계속 있습니다. 네. 예, 예, 좋습니다. 장애인이라 그랬나요? 장애인에 대해서. 예,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어, 예, 우리 중요한 문제죠. 예, 그래요. 어떤 탈식민지에 대해서 예, 좋은 주제요. 그냥 또 좀 나누기로 하죠. 서로. 예, 좋습니다. 네, 저도 그 상황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질문 드렸던 게 민속 무속 신앙 같이 제가 쓰고자 했던 그 의문은 어, 미국의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이 비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그 비율이 다른 비기독교 국가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네, 그것이 의문이 돼가지고 어, 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민속 부속의 그 샤머니즘 배경의 종교성이 기독교와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원인인가? 아니면 미국에 이민 오게 된 어, 계기가 물론 70년대 이후에 가족 초청 이민도 있었지만 6.25 한국 전쟁을 통해서 선교사들 그 배경도 있었고 또 미국의 상황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인가 그러한 것을 좀 규명하면서 어떻게 우리 후손까지 이 기업의 유업을 선교적인 차원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동력은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제 의문이었고 그것을 논문으로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횡설수설 하듯이 파편적인 그런 질문에 의해서 이제 다루어야 될 부분이 많기는 한데 이거를 좀 이렇게 압축하고 논리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PhD를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혹시 코멘트나 조언이나 어, 의견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진행하면서도 이제 아무래도 지도 교수분들하고 이제 일차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원하시면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얘기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제가 또 가능한 대로 물론 이제 지도 교수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서 제가 또 나름대로 좀 더 이렇게 필요한 책들이나 아니면 또 조언들 제가 볼 때 이런 점을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따로 한 번씩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이제 또 상황이 다르고 그런데 되게 이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암만 해도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봐요. 그리고 김현옥 교수님이 또 수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좀 좁히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넓히기 위해서 도와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하는 걸 또 이제 서로 보면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한 분 한 분 딱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시간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또, 야,
또 다른 분들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예, 예, 저는 제 논문은 어, 이 어떻게 가르치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제자를 삼으면서 뭐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또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원래로 돌아가 버릴까? 이제 이런 데 이제 질문을 가지면서 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제대로 변화시켰는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근데 이번 숙제를 준비하면서 그 한 가지 이제 인사이트를 받았던 것은 그 이 상황화, 그러니까 현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교육하고 어떻게 연결을 지을 것인가, 이제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 제가 언뜻 생각났던 것은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무감독 시험제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 한 분이 굉장히 좀 억지를 좀 부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도 그런데 이제 그걸 저도 해봤는데 아이들이 굉장한 이제 불만을 많이 표출을 했어요. 어, 일부 아이들은 그 내 이렇게 시험 보는 내용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가 보자고 하면 좀 보여주고 이런 것을 의리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숙제 보여주고 뭐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그거를 치팅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를 그냥 F를 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이제 반감을 표출하는 애들이 있었던가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이렇게 눈 감아주는 어떤 그런 것 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애들은 나는 정직하게 시험을 봤는데 그래 점수가 이렇게 떨어졌다. 대충 다 보여주고 했던 애들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게 교육이라는 게 이 토착 그 상황하고 어떻게 그 연관을 지어야 될까. 이제 그런 걸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예, 교육하고 제자도 하고,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아마 지금이 처음이 아니죠. 여러분 많이 나눴을 거예요. 어떤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세미나에서도 그럴 텐데, 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 또 사실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힌트를 얻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중요하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진행하고 글을 읽고 이렇게 토론하고 하면서 그런 인사이트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다른 분들 이제 네, 저는 그 정치 신학에서요. 그 어거스틴 신국론이나 예를 들면 저기 루터의 두왕국 이론을 출발점으로 해서 보통 그러니까 교회와 정부, 교회와 정치 권력과의 관계 요렇게만 제한적으로 봤던 그 정치 신학의 어떤 관점을 구속사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이론을 좀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중에 들어가야 될 키워드 뭐 제목까지는 못 정했지만 그러니까 Kingdoms and the Kingdom 그러니까 이론의 이름을 Kingdoms and the Kingdom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었던 여러 제국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제 제국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거의 정치 신학 그다음에 뭐 조직 신학 정치 신학을 좀 조직 신학 쪽으로 확장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 정부에 대한 태도 문제가 사실은 되게 이것도 민감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화 문제 그다음에
정치, 사회적인 상황에 교회가 대응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잠깐 나온 그 국제적인 맥락 문제. 요새는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한 게 지역적 특수성의 대응보다 전 세계적인 맥락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나라든. 그러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든 미국의 그리스도인이든 중동의 그리스도인이든 세계적인 수준에서 오는 맥락의 도전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글로벌 시대 이전에는 각 지역으로 파편돼서 이렇게 있었지만 사실은 그냥 이런 세계적인 수준의 맥락을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일반 사회과학은 이미 뭐 국제 정치학이나 국제학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독교의 정치 신학, 그다음에 기독교의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한 대응 문제를 국제적인 맥락에서 생각보다 이게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저는 이제 어떤 토착화 그거는 이제 풍성함의 문제는 크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상황에 대한 대응 문제는 저는 국제적인 맥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 어거스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또 우리 나는 이제 공공신학 전공하니까 공공신학하고 정치신학에서 많이 다뤄요. 그 어거스틴에 대해서 또 이제 어거스틴 책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학자들이 어거스틴 다룬 많은데 내가 이제 그 같이 다음에 한번 그거 할 때 내가 책을 소개해 줄게요. 네, 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좀 하죠. 네, 좋습니다. 또, 예, 얘기하는 우리 두 분이 아직 세 분 아직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 네, 예, 김인성 학우님, 예, 네. 저는 이제 좀 한 가지 문제, 논문에 쓸 만한 한 가지 문제를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기술 우상의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이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우상화됐는가, 이게 얼마나 절대화되고 의존화됐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논문에서 다루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특히 기술 중에서도 이제 의학 기술의 문제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엘리트화되고 또 제국주의화돼서 국가 근간을 흔드는 지경까지 갔는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고찰해 봤을 때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종교가 세계관과 자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패러다임 전환을 시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종교로 인해서 자연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인간에 대한 생각, 세계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문명의 발전이랑 과학기술의 발전이 자연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변혁을 일으킬 정도로 거대화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구약에서의 질병과 치유의 개념은 이제 신의 저주와 축복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새로운 세계관이 되어가지고 질병과 치유의 개념은 보편적으로 이제 생물학적 문제나 자연적 환경의 문제 이렇게 개념이 바뀌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문명의 발전이 서구의 세계관을 유입을 시켰고 이에 따라서 한국 사회도 과거에는 조상 숭배, 제사의 관습의 세계관에서 이제 무신론적, 물질 만능주의적 세계관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종교가 세계관을 변혁시켰는데 오늘날은 기술 문명이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강력해졌고 그 기술이 절대화되고 우상화되고 의존화되면서 간단한 예로 이것이 또 이런 기술을 가진 곳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우리나라도 어떤 삼성공화국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게 이제 어떤 우리의 선교 현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세계관 자체가 우리의 선교의 지역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기술 우상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 논문의 한 가지 주제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기술상에 대해서 예,
예, 상당히 도전적인 내용이네요. 예, 근데 조금 이제 같이 이제 지내면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또 그리고 우리 레이니, 예, 선생님,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얘기하시죠. 네. 그러면 예,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나눠서 고맙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다듬어지겠고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PhD 하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데 어, 진행하면서 이제 좀 더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꾸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자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문제 제기가 내가 어떤 문제를 태클하고 싶다 하는 것들, 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고민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그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내가 이제 몇 가지 또 이렇게 서브 퀘스천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질문들을 그러면서 이제 좁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염려는 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책을 이제 보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학자들이 또 논지를 전개한 걸 보면서 이제 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학자들이 논리를 전개하는 그 방식을 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선택한 학자들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을 제가 선택했죠. 그래서 그런 학자들의 논리 전개를 보게 되면은 배우게 되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나한테 탁 와닿는 게 있어요. 예, 진행하다 보면 그러면 요것이 내가 참 좋다. 또 요런 개념 나는 참 좋다. 또 요런 어떤 그 주제 그러니까 난 참 좋다 하는 게 탁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폭넓게 많이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질문 있으면 또 하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인텐시브를 하기 전에 다음 주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데이비 보시가 쓴 책, 그 장을 우리가 두 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데이비 보시는 저번에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데이비 보시는 아마 선교학계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학자예요. 아주 글을 잘 썼고 또 방대한 분량을 소화하면서 그 글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많이 읽혀지죠.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든지 아니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든지 이 선교학계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좀 일반적으로 그 선교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약을 안 다룬 게 좀 유감이죠. 신약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런 이제 결점들은 있죠. 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지적할 수 있는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약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선교학계에서는 대표적인 아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글을 잘 썼다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책이에요. 물론 이제 한글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좀 아직 완전히 체크는 안 해봤는데 아마 뭐 그렇게 그렇게 썩 나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영어가 익숙한 분들은 또 영어로 읽어도 되겠고요. 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배 목사님, 네,
네, 교수님 다음 주에 수업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실라버스에 보면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고 그 다음 모임이 그 LA에서 모듈 위크 있을 때 10월 22일 날 모임으로 돼 있거든요. 아하.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가요? 근데 캔버스 15일 그래요? 날 있다가 그 수업이 취소됐고 나중에 한 번 더 추가된 걸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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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그 캔버스를 다시 그걸 해야겠네요. 그렇게 모두가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엔 수업이 없고 그러면은 그 과제 하는 거나 거기에 조금 변동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라버스에 있는 대로 내가 좀 변경을 시킬게요. 거기 아마 지금 이제 이게 원래 다 오기로 했다가 또 바뀌어지면서 좀 혼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 주에는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쪽에서 와서 만나서 모임을 갖죠? 그러면 그게 여기 이 주간에 근데 여기에 오는 분이 몇 분이 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분이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캔버스는 내가 조정하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이제 그 선교학, 그죠? 그럼 맞죠? 선교학, 변화하는 선교 1장부터 9장까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선교학 교수님 1장 9장 말이 조금 헷갈린데 거기에 막 예. 부막 있고 그래서 예? 찾으라. 어떻게 해요? 용어가 1장부터 9장이란 말이 약간 헷갈려서 그 책이 예. 장이 어, 정확히 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막 부도 있고 무슨 장도 있고 막 1장부터 9장 한글로 이제 1장부터 굉장히 그 계몽주의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9장까지 계몽주의. 네, 1장 9장 맞지 않나요? 1장 네, 9장까지.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9장까지 맞습니다. 계몽주의까지. 1부주 1부, 계몽주의 2부, 1, 아마 2부까지 1부, 2부. 예. 2부까지. 2부 1, 2부 이부까지. 예. 네, 1부, 2부까지. 분량이 좀 많지만은 아주 좋은 책. 그리고 그 저기 이거 올리는 과제가 예. 다음 주인 걸로 전제돼 있어서 내일 모레까지로 돼 있거든요, 교수님 날짜가. 아하. 그러면 그걸 좀 연기하죠. 조금 그러면. 조정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연계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여기 왔을 때 조금 빠듯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좀 계획을 해서 어, 이제 그때 인텐시브 때는 조금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미리 이렇게 읽어가지고 미리 이제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여기 인텐시브에 왔을 때는 또 서로 사람들 만나고 교제도 하고 또 다른 수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게 좋아요. 그거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날짜는 조금 변경을 할게요. 그러면 뒤로 그 지금 이제 다음 내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 나머지는 조금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예. 교수님 문헌 비평 1년 번호가 막 2, 4, 5, 4 막 이렇게 나가요. 좀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걸 그러니까 좀 그거는 이제 캠퍼스에 나온 게 번호가 캔버스에 나온 이상한데. 거를 그냥 캔버스 이상하게 돼 있어요, 캠퍼스가. 그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캔버스 예, 그거를 좀 쫙 맞춰주시면.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거는 그래요. 참 오늘 참 수고 많았어요. 또 발표한 우리 박재영 학부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다 같이.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예. 그 시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할게요. 지금 뭐 시험 준비하지는 저는 지금 아직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 많이 감사합니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녹화는 정리해서 유튜브 링크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